안녕하십니까. 저 3일회계법인 정미향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2020년 1월에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공익법인 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제 벌써 3년 만이네요. 그동안 저희가 매년 한번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해서 좀 계속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사실 여러분들 대면하고도 보는 게 굉장히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사실 카메라를 보고 제가 정말 혼자 떠드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신 만큼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서 양 옆을 한번 보시면서 살짝 눈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공익법인 개정세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거냐면요. 우선은 세제 개편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지났죠. 2022 사업년도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2002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고 또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할 때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공유법인과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세청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제 개편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제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별건 아닙니다. 우선은 세법이 뭐죠? 세법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공익법인이 납부해야 될 그 세금과 그리고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과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익법인이 설립하는 단계부터 필요하죠. 공익법인은 어떻게 보통 설립이 되죠? 재산을 기부자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현금만 받는 게 아니라 현물도 받습니다. 뭐 토지라든지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도 취득을 하게 기부를 받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기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에 사용하라고 재산을 넘겨주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수령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납세 의무자를 보면은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을 받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익법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산가액, 과세되는 재산가액에서 불산입하고 즉 상속세나 증여세가 당장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엄청난 사후관리 의무, 여러분들이 지금 이행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사후관리 의무를 두고 있고요. 이거를 위배했을 경우에 그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다. 그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현물을 취득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도 납부해야 되고 재산세, 그다음에 각종 세금을 지방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영리법인과 사실 동일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률에서 일부 비영리 사업자,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 사업자들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법인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실제로 감면에 적용받거나 또는 비과세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게 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매년 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방세법이 원래는
어느 정도 이제 국회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정안만 발표한 상태고요. 의결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국세 관련돼서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된 그 개정 세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혜자들한테 기부금도 주고 아니면은 어떤 지원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기부금만 받아서 사실 그런 모든 사업들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부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영위하게 되죠. 근데 수익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법인세가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죠. 재산이 증가하면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수익 사업과 수익 사업을 나뉘죠. 다 아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하되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유가증권 처분 손익, 그 다음에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딱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청산소득이나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요. 요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데요. 일반 법인세랑 다르게 55조의 법인세법 55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게 수익사업이든 비수익사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관련 세법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납세 사업자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요. 다만 면세 규정으로 지금 일부 공익 목적으로 하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나 또는 실비 변상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면세 규정으로 적용이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마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공익법인들은 임대소득이나 이렇지 않은 이상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면세 규정을 적용받아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좀 느리네요. 법인세 그리고 상증세 또 저희가 적용받는 게 지방세, 부가세 이거 말고도 종합부동산세도 적용을 받고 저희가 그 주식 같은 거를 양도한다라고 하면은 증권거래세법도 적용받고 굉장히 많은 세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법들이 영원할까요? 영원히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죠. 매년 변동합니다. 그걸 개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그 매년 변동을 하는데 부가징수 방법이 계속 변동하는 게 개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이 그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찾아보셔야지 세법에서는 사실 특이하게 공익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 의무들을 세법에서 많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은 법인세나 아니면 각종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하거나 그리고 또는 공익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매년입니다. 매년 그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원래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법 개정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해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2022년 7월에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약간 한 글자 차이긴 한데 세법 개정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과세 대상이라든지 세율, 과표들을 조금씩 수정하는 거, 한 수리하는 정도의 개념이라면은 세제 개편이라는 거는 장기적이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사실 리모델링 하는 수준의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익법인들 이미 과거 사업년도 지나오셔서 아시죠? 19년,
2020년 엄청난 세제 개편이 있었죠. 공익법인들한테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제 개편 정도에 해당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공익법인들한테는요. 그렇지만 일반 영리법인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까지 두루 아우르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 얼마 되지 않았죠? 12월 23일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게 세제 개편, 그 개정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한 20일 정도 늦게, 예년보다는 20일 정도 늦게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안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 개정안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이 발표되면은 사실 공익법인들한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못 드린다 하더라고 못 드리더라고요. 이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났지만 2022 사업년도에 이제 앞으로 법인세 신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앞두고 계시죠? 2022년도에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고요. 우선은 이게 가장 크죠. 운용소득 공익목적 사업의 사용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모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성실 공익법인들만 사실 80%, 운용소득의 80%를 사용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공익법인은 확대가 됐습니다. 운용소득을 2020년부터는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운용소득을 그 실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게 저희가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서식입니다. 보시면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또는 80%를 곱해서 사용 기준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내, 그러니까 1년 내에 사용한, 직접 공익목적 사용한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해당 사업년도에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년도와 직전 4개 사업년도에 5개년치의 평균을 적용을 해서 운용소득의 사용 기준액이나 그 다음에 사용 실적액, 얘네들은 5개년치 평균을 적용을 해서 의무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칙은 해당 사업년도지만 5년 평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2020년부터 80%를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5개년, 예를 들어서 5개년 평균을 적용할 때 5개년 다 80%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22년 9월 27일에 새로운 예규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죠.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년도까지는 70%의 의무 사용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2022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80%의 의무 사용 비율을 적용을 해서 5년 평균 금액을 계산을 한다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당 사업년도는 8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전 4개 사업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70%를 적용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올해 2022년이 아니라 23년이다 라고 하면은 해당 사업년도는 80%, 그 다음에 그 직전 1개 사업년도는 80%, 그리고 나머지 사업년도는 70% 이렇게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만 수익사업용 출원재산가액의 1% 또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 3%를 의무 지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모든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가액의 1%를 의무 지출하도록 개정이 됐죠. 언제부터? 이거는 2021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미 과거, 작년부터 이미 적용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놓치시거나 아니면 까먹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이거는 적용이 된 거고요. 이게 왜 많이 헷갈리시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게 2020년 개정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출연 재산가액의 1%를 미달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10%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증여세, 만약에 주식 5%를 초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증여세도 부과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성실공익법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의무지출제, 1% 의무지출제 하는 게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2022년, 이제 여러분들이 곧 4월까지 의무이행 보고하셔야 되죠. 그때 보고할 때 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때 요건사항 하나로 올해 들어온 2022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연도별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선 2020년까지는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요건을 갖춰야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했을 때는 가산세가 붙었었고요. 1% 의무 사용, 1% 사용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가산세가 붙었고요. 21년도까지는 경과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딱 4가지였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성실공익 요건이었고요. 2022 사업년도부터는 9번, 요게 하나 추가됐죠. 출연재산의 1% 상당액 사용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추가가 됐고 나머지 외부회계 감사 의무나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아니면 장부 비치 같은 경우에는 불이행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이 위배되지는 않고요. 가산세만 부과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의무지출 재산가의 산정 방식도 개정이 됐죠. 이것도 2021년 개정 사항인데요.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그 출연받은 재산, 의무지출제 사용 기준에 계산할 때 수익사업용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칙적으로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다가 곱하는 거였거든요. 1%를. 근데 만약에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죠. 3년 이상 보유한 상장 주식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거래 주식만 해당하고요. 코스피나 코스닥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3개년도 자산가의 평균액으로 조정을 하니까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상장 주식을 가지고 계신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에 따라서 3년 평균으로 하니까 요즘 최근에 좀 주가 변동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게 굉장히 저희의 의무지출 이행 여부를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렸다는 얘기인데요.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부가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기부 사업이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022년 지출까지 2022년 말까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5% 상향해서 기부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2022년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부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제가 당장 2022년 신고, 그 다음에 저희 공익법이 의무 이행할 때 적용되는 주요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023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적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익법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뿐만이 아니라 영리법인, 일반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공익법인 모두를 아우르는 개정 내용도 다 포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거 가장 큰 변화죠.
법인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요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겪고 있다라고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2억 원 이하부터 이제 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요 과세 표준 구간을 과세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각 과세 구간마다 최저 10%부터 최고 세율이 25%까지 적용됐습니다. 법인세가. 근데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최고 세율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없애는 거죠. 25%에서 22%까지 인하하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은 과표에 5억 원까지 10%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개정안이 나왔었는데요. 중요한 건 확정안이죠. 실제로 개정된 거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유지를 하고 세율만 1%씩 인하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여기가 저희가 많이 적용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5억까지 10%. 근데 요게 개정된 게 아니라 확정안은 과표 구간은 동일합니다. 유지되고 세율이 1%씩 감소를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보통 통상 7월쯤에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개정안 그대로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법이 변화했는지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를 항상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공포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가시면은 세법이나 예규 판례들 이런 사례들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명칭이 새롭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 그 공익법인이 예전엔 저희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개편이 되면서 모두 공익법인으로 통합이 됐었죠. 그러면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 한도 송금산입 기부금, 뭐 10% 한도 송금산입 기부금 이게 명칭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보고서나 이런 거 쓸 때 50% 적용 한도 뭐 기부금 막 이렇게 너무 길었는데 요게 그래서 이런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특례 기부금 50% 한도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명칭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 한도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이라고 명칭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사업 연도별로 기부금 명칭 변화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원래는 2010년까지 다들 기억하시죠?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2010년에 개정되면서 좀 기부금 체계를 구분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정, 지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공익법인으로 통일을 하면서 50% 한도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불편하다는 걸 인지를 했죠. 그래서 특례기부금, 일반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쓰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 표현도 사실 저는 요거랑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과거에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쓰던 특례기부금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50% 한도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앞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10% 한도는 일반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특례기부금 대상의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좋은 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참고하실 거 2월 결성금 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혹시 2월 결성금 보유하고 계셔서 공제받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공익법인들? 아마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업무하다가 2월 결성금 공제하는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개정이 됐었죠? 개정이 돼서 80%, 70%, 60%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제 한도가. 원래는 100% 다 공제가 되다가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제 한도를 좀 더 과도한 그 공제 한도가 적용됐다라고 해서 80%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업연도별 그 2월 결성금 공제 한도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선은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외 법인 이렇게 구분 없이 모두 다 100% 2월 결성금 공제됐습니다. 근데 2016년, 17년에는 한시적 경과 규정으로 그 중소기업 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80%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이후에는 70%, 그 다음에 19년도부터는 저희가 19, 20, 21 까지는 22까지는 60%가 적용이 되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상향 조정된 거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 이월결손 공제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60%가 적용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2023년부터는 80%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공제 한도가 인하된 거는 사실 중소기업, 중소법인 외에, 중소기업 외에 법인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100% 2월 결승은 공제가 됐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도 예전부터 해석이 나왔었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있거든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해석이 있었고요.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이런 개정상 중소기업 적용되는 걸 모르시고 그냥 하향 조정, 인하된 그 2월 결성분 공제율을 적용했던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정청구나 다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도 해당이 될 수 있다. 비영리 법인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비영리 법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 사유를 명확화했다라고 하고서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준비금을 쌓았는데 이거를 법인이 해산을 하거나 또는 고유목적 사업이 전부 폐지되거나 또는 그 법인 단체가 취소가 되거나 또는 또 하나 뭐 있죠? 5년 내에 미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잔액을 있을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환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된 게 고유목적 사업 외에 용도로 지출했을 경우에도 환입을 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성공산입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됐는데요. 여기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은 미술관, 박물관 운영하는 법인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지방 의료원이나 이런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 저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100% 설정하고 계시죠? 그게 왜 100% 설정할 수 있었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74조에서 그 10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었는데 이게 3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장 기한 일몰이 종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 한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라고 넣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만 주의하시자면은 요겁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100%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다만 해당 사업가 또는 해당 사업 시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 사업만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미술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미술관 사업이나 아니면 해당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100% 설정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50%를 적용을 한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7번째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공유법인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실 만한 사항인데요.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좀 합리화시켰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막 지주회사, 일반회사, 막 상장, 비상장 법인 굉장히 복잡하게 그 공제 한도를 입금 불산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그냥 통일시켰습니다. 확정된 안에서는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30%, 수입배당 입금 불산임이 30%, 그다음에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80%까지 굉장히 많이 올려줬죠. 20%는 낮추고 지분율은 낮추고 입금 불산입률은 높였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하고 계시고 배당금 받는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만 수입 배당은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이라는 규정은 모든 공익법인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원칙적으로는 내국법인한테 적용이 되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들, 어떤 법인들이 있을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송금에 산입할 수 없는 설정 자체가 안 되는 법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사업연도의 과다하게 배당소득, 의제배당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또는 5년 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보다 적게 또는 아예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임 규정을 적용해보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입니다. 공익법인 결산 서류 그 공시 오류 등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추가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법령상으로는 국세청장만 그 공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 이후 공시 시정하는 요구분부터는 지방국세청장과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뭐 이거를 추가를 하든 안 하든 저희는 계속 수정 요구를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주요 업무 일정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아시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사항을 이행한 주요 업무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4월까지, 작년부터 4월까지로 적용이 됐죠. 4월까지는 출연재산 보고서, 저희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다음에 매각대금 또는 운용소득의 사용 계획이나 진도 내역을 적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결산 서류 등을 공시해야 되고, 공시할 때 저희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같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월 말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리 활용 실적 명세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5번이 중요하죠. 4번이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법인세법상 저희 공익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지정돼서 기재부가 지정돼서 고시된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시죠. 그런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의무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로서 의무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게 예전에 21년도 사업연도 이전에는 주무관청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이게 21년 사업연도부터 국세청한테 직접 제출한 거 아시죠? 이 서식 많이 보셨죠? 요 서식 보시면은 일반 상증세법 의무 규정이랑은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거의 큰 그림에서 동일하지만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당연히 뭐 사회 전반 특정 수혜자를 특정해서 공익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고 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약간 굵은 표시로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일단은 좀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그리고 5번째로 의무이행 보고가 사실 2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의무이행 보고하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5% 초과 보유해서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거나, 또는 저희가 그 재산가액 30%, 50% 기준 아시죠?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 또는 50%를 초과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산세를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 구성실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성실 공익법인, 5번 같은 경우는 성실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신고하는 걸로, 과거에 5년마다 확인받던 거에서 매년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 5가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실 공익법인 요건이에요. 운영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출연재산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여기서 나왔죠? 2022년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고하는 분부터. 그리고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누가?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리고 그 자기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광고 홍보를 하지 않을 것, 이렇게 5가지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4월까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익법인 의무사항으로서 그 주요 업무 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공익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사실 그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주고 있는 그 공익법인 세무 안내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받침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그 주요 업무 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거기에 내용을 그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뭐 이런 공익법인들이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6월부터 8월까지는 대규모 공익법인들의 이제 출원재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서 개별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에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중소규모의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출연재산,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받았죠. 9월부터 12월까지는 결산서류 공시 오류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막 우편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맞는 자료를 이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9번째 개정사항으로는요.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제도가 언제 시행이 되었죠? 2022년 이미 지정이 되었죠. 2022년 사업년도부터 이미 많은 공익법인들이 지정감사인을 배정받아서 이제 감사 계약까지 다 체결하셔서 이제 감사 진행 중이시죠. 지금 현재. 2022년부터 회계감사 적용을 받는데요. 지정감사인 제도를 적용을 해서.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이행 가산세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 만약에 지정감사인에게 감사 개혁을 체결하고 감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해서 사실 감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공익법인들이 지금 이미 2023년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정받으셨죠. 지정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아직 지정은 내가 대상이지만, 대상이 뭐죠? 총 자산가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입니다. 대상이 1,000억 원, 저희 공익법인이 자산가액이 1,000억 원 이상인데 아직 지정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되죠. 올해 받지 않았다. 2023년도까지, 23년 사업년도까지 이미 지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사업년도를 2023년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00억이 이상이 초과를 하는데 아직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 감사인의 지정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요 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다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정 기초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자산가의 1,0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한테 이제 대부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매 사업년도 시작 후 9개월이 되는 날 초부터 2주간 이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정 통지는 11월 15일 이전에 합니다. 이게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정 기준일. 지정 기준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년도에 직전 사업년도, 해당 그 감사 대상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11월 15일이 지정 기준입니다. 지정 기준일까지 감사인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 기준일 직전 사업년도에 1,0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24년도에 감사를 지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지정 기준일은 2023년 11월 15일이 되고요. 내가 감사 대상, 지정 감사 대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2023년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 직전 사업년도, 2022년 12월 말 직전 사업년도에 총 자산가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아시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것도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요것도 10번째로 개정사항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부동산 가지고 계시죠? 부동산 가지고 계신 공익법인들이 참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자기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분에 대해서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부가 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가 고지받아서 납부하는 납세자도 5년 동안 경정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이거는 적용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2023년 사업년도부터가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셔야 되죠.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저희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 그대로 대부분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재산세는 아직 그 2022년 8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개정안에서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 고지하는 납부자 같은 경우에는 경정 청구 대상으로 확대를 하는 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학계나 이런 데에서 업계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지방세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도 참고해 보시라고, 이게 굉장한 혜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11번째로 경정청구 관련해가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대가 됐냐? 옛날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경우만 후발적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심사, 심판. 저희가 조세심판원에서 조세불복 많이 하시죠. 그것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경정 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서 다른 과세 기간의 과표나 세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다른 과세 기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2023년 1일 이후 심판, 심사 결정분, 그 다음에 처분청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지금 적용 시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행 개정되기 전 세법에서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부터 코스피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0% 인하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23%였던 거를 0.15%까지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 코스피 코스닥 세율이 인하 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고 25년부터 그 코스피는 0%,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5%로 인하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요거 아마 금융투자 소득 관련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랑 맞물려서 개정된 사항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요것도 넣었는데, 요거 아마 해당되는 공익법인들 굉장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요건 한번 일부러 넣었습니다.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특례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죠. 근데 적용 기한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례제한법, 이런 특례라고 되어 있는 사항들은 항상 영원한 게 아니라 적용 기간이 끝나면 연장될 수도, 또는 아니면은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국세청이 이제 2023년 1월부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 시행제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은 공익법인 그리고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후관리 의무에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에 관여를 하거나 어떤 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굉장히 저희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들조차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국세청이 대신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입니다. 근데 몇 가지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 관련된 사후관리 의무사항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뭐죠?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저희가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지분율을 계산할 때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지분율도 합쳐서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자기 내부 거래.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비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한하고 있죠. 또 중요한 거 뭐 있죠? 제일 많이 과세됐던 거.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이 과세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사례에 대해서 국세청이 밝히고 있는 건 모든 사례에 대해서 상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딱 요 규정에 대해서 지금 상담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이사나 임직원으로 취임을 할 때 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익법이나 사적 지배를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를 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국세청이 먼저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딱 요 규정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상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라고 되어 있죠. 2주 이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제일 중요한 게 저겁니다. 제도 혜택이죠. 만약에 뭐 이사 선임이나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국세청에 사전 그 상담을 받고 결과에 따라서 이행했을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 저희가 뭐 예규나 그러니까 불분명한 세법 해석이나 아니면 적용하는데 불분명한 것들을 국세청이나 또는 기재부에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유사한 효력이죠. 사전 상담제 저희가 적용을 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복잡한 특수관계 범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거랑 또 다르게 또 있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그 상증세법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혹시라도 법인세법 또는 상증세법을 적용하실 때 각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실 때는 해당 조문,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조문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모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점심 식사하고 오셨죠? 많이 졸리셨을 텐데 그래도 5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졸리시지만 많이 안 졸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션 2랑 그다음에 세션 3 다음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계속 좀 참여를 하셔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